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남편.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배신,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벌어진 불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대화까지. 마침내 눈을 뜬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가장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극입니다. 6개월 전 성공한 사업가 강민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고 그의 아내 수진과 동생 민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병원의 특실 병상에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민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의식은 살아있었다는 것을.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재 역시 형을 간호하며 회사 일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우애가 깊었고 민호는 항상 동생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2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었고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현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아이도 없었던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형수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일도 보고 형 간병도 도울게요. 민재의 다정한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후 친정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달째 수진과 민재는 함께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로 자주 만났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위로였지만 외로움과 불안은 서서히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날 밤 병실의 조명이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민호의 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시는 게 안쓰럽습니다. 민재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호의 의식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귀는 살아있었고 뇌는 또렷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의 대화를, 그들의 한숨 소리를,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생생하게 인지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안에 갇힌 채 그는 깨어날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달째 수진과 민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의 그들의 대화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만약 형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깨어나겠다는 집념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아침 병실에는 수진과 민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이제 장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걸 고려해야 한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명의로 된 재산들을 형수님 앞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형은 이미 6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나 미세한 움직임이라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민호는 6개월 동안 들었던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수진이 흘렸던 진심 어린 눈물도, 2달째부터 변하기 시작한 그녀의 태도도, 그리고 3달째부터 시작된 동생과의 불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서둘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민재가 수진의 손을 꼭 쥐는 모습을 민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의 박준혁 교수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가 조금 달라졌네요. 박 교수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세하지만 활동성이 증가했어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게 깨어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박 교수가 나간 후 수진과 민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만약 형이 깨어난다면, 민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만나지 말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수진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 없이 혼자 남겨진다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수진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박 교수가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호의 검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박 교수가 외쳤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긴급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각종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진은 병실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우리가 한 일을 알지 못하기를.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진과 민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형, 정말 다행이야. 민재도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6개월 동안 갇혀있던 분노가 그 눈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재야. 민호가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어. 그 짧은 한마디에 수진과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예고하는 냉소였습니다. 민호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박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근육이 약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기억은? 사고 전 기억도 다 있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사고 전 기억은 물론이고. 박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식물 상태였을 때의 기억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그 기간의 소리나 대화를 기억하기도 하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교수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형의 눈빛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형, 몸은 좀 어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의 대답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아, 그게 내가 대신 운영하고 있었어. 큰 문제는 없어. 민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보다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고생 많았겠네. 둘 다. 수진과 민재는 동시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호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면. 수진이 말을 이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병원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재활도 해야 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네. 내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웠겠어. 민호의 눈이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힘들진 않았니? 그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 민재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네.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민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을 병원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형수님, 형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다 들었던 걸까요? 수진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끝까지 우겨야 해요. 하지만 형님 눈빛을 봤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두 사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지?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민호가 그들 뒤에 와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언제부터? 민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민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희 둘이 몰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호 씨 몸 상태와 회복에 대해서요. 수진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민호가 휠체어를 천천히 그들 쪽으로 몰았습니다. 난 너희가 내 재산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식물인간일 때처럼. 두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피곤하다. 들어가서 쉬어야겠어.
민호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아, 참. 수진아. 네. 왜요? 내일부터는 면회 안 와도 돼.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여보,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동안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 집에서 쉬어.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병원에서 재활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태수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깨어나다니 정말 다행이다. 태수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태수야, 부탁이 있어.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내 재산 현황을 전부 조사해줘. 내가 쓰러진 후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알았어.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있어. 아주 큰일이.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설탐정 한 명 소개해줘. 실력 좋은 사람으로. 설마 재수 씨를? 민호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호야, 이거 좀 심각한데. 태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 금액이 5억이 넘어. 예상했던 거야. 민호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수가 망설이다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탐정이 찍은 건데. 사진에는 수진과 민재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호가 면회를 거부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내가 깨어났는데도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계속 붙어 있었구나.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할 거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느꼈던 그 배신감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민호가 태어난 날 집 앞에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건강하게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수진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는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예리한 눈은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치가 바뀌었고 새로운 와인잔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2개의 와인잔. 저녁 준비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수진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방에서 쉬고 싶어. 민호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침실 문을 잠그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수진의 서랍에서 새로운 속옷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 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고급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선물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는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복귀를 환영했지만 민재는 사무실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 동생 민재 상무가 회사를 잘 이끌어줬다고 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재 상무, 제 사무실로 오시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민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앉아.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나는.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모든 증거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이건 설명할 수 있어. 5억 3천만 원. 민호가 정확한 금액을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후 6개월 동안 내가 빼돌린 돈이야. 회사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형, 정말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계약금, 수입차 구매, 해외여행 경비.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였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봐. 봉투 안에는 수진과 민재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앞 레스토랑, 심지어 민호의 집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내 아내를 빼앗은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돈을 훔치고 내 아내와 잤어. 내가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형, 제발. 당장 나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해고야. 그리고 빼돌린 돈 일주일 안에 전액 반환해. 못하면 고소할 거야. 형, 일주일 안에 그 돈을 어떻게 해? 그건 내 문제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재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민재 해고했어.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사 돈을 횡령했더라고. 민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억이 넘는 금액을. 너도 알고 있었어? 저요?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재가 최근에 강남 아파트 계약했다던데 너는 그 집 가본 적 없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다 알아, 수진아. 민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둘이 한 모든 짓들을.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당신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봐. 그래서 내 동생이랑 잤어?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다 들었다고. 내가 민재한테 했던 모든 말, 병실에서 나눈 대화, 전부 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호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연민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기회?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침대에 갇혀서
너희 둘이 사랑을 속삭이는 걸 들을 때 누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여보, 내일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민호가 침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그리고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오히려 내가 물어내야 할 거야. 내가 가진 증거면 충분해. 안 돼요. 제발. 수진이 민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니까.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 싸.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 침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민호는 침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줄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복수는 치밀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재는 빼돌린 돈을 갚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은 민호의 손을 들어줬고 민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의 명예는 물론 업계에서의 신용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형, 제발 선처를 부탁해요. 법정에서 민재가 절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가장 아꼈던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수와 바람필 때 부모님 생각은 했어?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제출한 증거인 사진, 탐정 보고서,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 등은 그녀의 불륜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도 이미 그만둔 지 오래였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이 법정 밖에서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민호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너희 둘의 배신을 듣고 있을 때 넌 이렇게까지 할 생각 안 했어? 나도 사람이에요. 약한 순간이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변했어요. 예전에 따뜻하던 당신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 민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6개월 동안 배신을 듣다가 민호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변호사 정태수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교도소에 수감됐고 수지는 위자료 갚느라 원룸으로 이사했어. 태수가 보고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 아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 이 이상 뭘 더 하려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빼돌린 돈으로 계약한 강남 아파트, 그거 아직 명의가 민재 앞으로 되어 있어. 경매로 넘길 거야. 그리고 지금 수진이 근무하는 요가 학원, 거기 건물주가 나야. 설마, 임대료 올릴 거야.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도 마찬가지고.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이 숨쉴 공간조차 없게 만들 거야. 민호야, 그건 너무.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과하면 너만 다쳐. 난 괜찮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태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 민호는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갔고 재산도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이었지만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대.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목숨은 건졌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민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리창 너머로 수진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수개월 전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 가능하지만 정신적 치료가 시급합니다. 민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갑자기 몇 개월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배신의 아픔, 그리고 복수심.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태수와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 민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복수였잖아.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민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들을 파멸시켰지만 나도 함께 무너진 것 같아. 복수는 원래 그런 거야.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동안 자기 자신도 조금씩 무너지는 거지.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나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 후 민호는 수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민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만족스러워? 그녀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아니,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지쳤어, 수진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이제는 그냥 다 놓고 싶어? 그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더 이상 너희 인생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야. 위자료도 분할 납부로 조정해 줄게. 그러니 제발 살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 민호는 회사를 더욱 키워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분할 납부로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민재는 출소 후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멀리서 형의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그날의 배신과 복수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복수를 낳고 복수는 공허함을 낳는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더라도 놓아줌은 평화를 가져온다. 그것이 민호가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다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정이었습니다.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서 벗어나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